우리는 지난 첫 영상에서 국가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 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통해 그럼 현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언론들은 최근 경기 침체라는 공포스러운 단어로 대중들이 더욱 현금만 움켜쥐게 만들고 있는 만큼,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두 영상의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현재 시장에서 부의 길로 가는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는 경기 침체, 대인플레이션 시대 등 한 해 동안 매우 안 좋은 소리가 많았고, 심지어 내년엔 더 심해질 거란 전문가 혹은 언론의 이야기들이 많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만약 경제 위기로 전이될 경우 서민들의 삶은 심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만 뉴스에서 보면 현금을 움켜쥐고 싶어하고, 하락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사기가 무서워지죠. 하지만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가 일시적이고, 심지어 이러한 경기 침체가 앞으로 장기 상승, 즉 골디락스 시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면 어떨까요? 흔히들 폭락론자들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 즉 조정장세가 나올 때 이제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며 이는 경제 위기로 전이되어 자산 시장이 붕괴한다 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두유노는 일시적인 경기의 침체가 장기 상승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논거를 지금 바로 아주 심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경신하고 있는 2022년 올해는 물가가치 솟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보통 연 2% 정도 완만히 오르는 물가의 상승을 우리는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연 2% 인플레이션을 추구하죠. 구독자님들은 오늘 영상에서 연 2%의 인플레이션이 모든 중앙은행들의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결코 국가는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니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경제 정책의 목표는 연 2%의 물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연 2%의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자산을 포함해 모든 물건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으로 오를 수밖에 없게 국가는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지수의 장기 차트는 늘 역사적으로 우상향해 왔으며, 자산의 가격도 물건의 가격도 그래프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의 비결은 시간의 인플레이션이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부를 취하기 위해 이러한 화폐보다는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앞선 강의를 통하여 도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나쁜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의 급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치솟는 걸 의미하죠. 요즘날 인플레이션은 연 2%를 넘어 최대 9%를 넘어섰기에 목표치인 연 2%보다 무려 약 4.5배나 높은 수치까지 올랐던 겁니다. 이는 41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만큼 우리는 현재 대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대인플레이션은 왜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대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재화의 가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악화되어 삶의 질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정부는 시민들의 부를 비밀리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몰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일부를 풍요롭게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궁핍하게 만든다.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 사람에게 부를 이전시킨다. 정부가 여러분의 부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강탈하는지, 인플레이션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저축을 한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한 사람에게 부를 이전시키는지는 지난번 영상들로 10분 채 안 되는 시간에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해당 영상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부는 현금을 가진 자에게서 자산을 가진 자에게로 이전되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말이죠. 그래서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자산을 가진 일부는 부자가 되고 현금만을 가진 다수는 궁핍해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극심해지며,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 범인이 바로 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결코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없기에 보통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가 투자를 통해 부를 이루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희망합니다. 문제는 대인플레이션이 나쁜 것이라는 논리, 즉 가난한 자들이 만든 도덕적 잣대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투자의 본질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유노 구독자님들은 인플레이션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말이죠. 돈에는 눈과 감정이 없으며 돈이 나쁘다는, 부자는 나쁘다는 도덕적 관념을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도덕관념에 속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본질만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앞으로 늘 반복될 역사를 통해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정확히 이를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의 본질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부의 로열로드를 걷게 되는 것이며, 그래야 수많은 자칭 예언자 같은 이들의 불필요한 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도록 합시다. 캔틸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용어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편히 이해만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캔틸런 효과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화폐를 공급해 통화량이 크게 증가할 때 그 화폐가 유입되는 순서가 차별적이므로 인플레이션 역시 차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말이 참 어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풀어버리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먼저 흘러들어가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냐를 뜻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우리는 부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나아가 뉴스에서 나오는 사회적 갈등 구조가 왜 발생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식하고 동시에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죠. 따라서 자산 인플레이션이란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이 있죠. 그래서 보통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통상 이와 같은 부동산, 주식 등의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이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 먹는 것들, 대중교통 요금 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노동력의 가격, 즉 월급이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영역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떤 순서로 발생할까요? 즉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통화를 대규모로 찍어내 공급할 때 그 통화가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중앙은행이 찍어낸 통화는 금융시장으로 가장 먼저 유입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의 돈이 가장 먼저 흐르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투자시장, 다시 말하면 자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 공급하면 자산시장으로 가장 먼저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의 가격은 크게 오르게 되죠. 통화량이 증가한 곳은 반드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성인이 된 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화폐 이론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공급할 때 인플레이션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자산시장입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돈을 대량으로 뿌리는 걸 목격해본 사람들은 자산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큰 부를 이루게 되죠. 자, 그럼 이처럼 자산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 보유자들이 큰 부를 이루게 되었으니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것 같나요? 바로 소비입니다. 이렇게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소비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실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경제의 활성화는 자산 인플레이션의 파급 효과로 견인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웰스 이펙트, 즉 경제학에서 부의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한 부의 효과로 소비와 지출이 진작되며 인플레이션은 이제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약 56%, 무주택자는 약 44%입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게 되면 약 56%에 달하는 유주택 가구가 부의 효과로 소비와 지출을 견인해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며, 이는 주택을 살 때 부의 효과를 생각해보면 더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죠.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이 세금을 받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들도 중개료를 받아 소득이 생기니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며, 이사를 할 때 이삿짐 업체도 돈을 벌었을 테니 또 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되죠. 이삿날은 역시 짜장면이니 그날 동네 중국집 사장님도 돈을 벌겠군요. 또 아파트를 사면 인테리어를 하게 되니 인테리어 업체와 수많은 자재들, 인력들이 돈을 벌게 되어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며, 추가로 새집에 놓을 가구, 가전 등 잠시 생각만 해봐도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부를 얻으니까 지출을 함으로써 시장 경제에 부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택과 건설업을 종합 내수 산업이라 일컫는 이유기도 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이는 단순히 집을 사는 행위를 넘어 내수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지출로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는 파급 효과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즉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가 증가하게 된 것이고, 부가 증가하면 생활에서 소비 지출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이 촉발됩니다. 부의 효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며, 수요가 늘어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산을 매수해두지 못한 근로소득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소비 지출로 수요가 늘어나며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가격이 오른다고 했죠. 그럼 자산은 가지지 못한 채 매달 버는 월급 같은 현금만을 가진 사람들은 물건값이 비싸졌으니 점점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값이 5,000원에서 만원으로 오르면 만원으로 예전엔 햄버거를 2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햄버거를 1개밖에 사지 못한다는 말이죠. 똑같은 만원이지만 햄버거가 2개에서 1개로 줄었으니 현금 만원의 구매력 가치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결국 저축으로 현금만을 모아놨거나 매달 들어오는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게 되니 구매력에 있어 크게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생활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재화나 서비스라는 실물 경제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자산을 사려 해도 집값이 너무나 크게 올라버렸으니 집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하게 전셋값과 월세도 크게 오르게 되니 현금 보유자의 생활 수준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셋값이 올랐으니 평수를 줄이거나 더 좋지 못한 주거 형태로 집을 옮겨야 하고, 월세가 올랐으니 생활비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 보유자는 실생활, 즉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주거의 영역에서도 생활 수준이 계속 후퇴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생활 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견딜
견딜 수 없는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월급, 시급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면 이는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져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할 때는 대개 기업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단체 교섭도 하며 총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도 발생합니다. 사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것이죠. 총파업으로 생산과 물류가 멈추고 교통이 마비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회 전반적인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감소하고 생활 수준이 크게 후퇴하는 것을 극명하게 체감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이 거대하게 나타나 요즘처럼 당장 장바구니 걱정이 될 때입니다.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다시 물가는 또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인건비가 올랐으니 당연히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도 오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 효과, 흔히 말하는 임금과 물가의 나선형 연쇄 효과라고 부르는 경제 현상입니다. 말만 어렵지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방금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고 배웠죠. 그러나 임금이 오르면 재화의 비용이 인상된 것이므로 다시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고 이 물가의 상승은 또다시 임금 인상을 불러오게 되고 임금 인상이 다시 물가의 상승을 또 불러오는 끊임없는 악순환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며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래서 또 임금이 오르고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하이퍼 수준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화장지 하나에 5천만원까지 가격이 오른다면 그럼 현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여러분이 5만원짜리 지폐를 1000장 들고 화장지 하나와 겨우 맞바꾼다 생각해보십시오. 화폐의 가치는 당연히 쓰레기가 되고 이 말은 법정 화폐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뜻이며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가인 레닌이 말한 자본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수단인 대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 경제 정책의 목표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해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 효과에 빠지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거대해지면 근로소득자의 생활 수준이 크게 후퇴한다는 것이 극명하게 체감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이 거대해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즉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체감될 수 없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느리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럼 임금 근로자와 저축생활자들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불만은 극단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수긍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결론을 내려봅시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순서는 자산 인플레이션,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 순으로 이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산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실 겁니다.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서울 25평 아파트 기준 집값 상승률은 53%, 미국의 경우에도 특정 지역 하나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요 도시는 평균 55%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인플레이션이라 칭해지는 작년과 올해는 어땠었나요? 미국의 물가는 전년 대비 9%의 상승으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우리나라는 6%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인플레이션은 실물 경제의 거대 인플레이션보다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임금과 물가의 연쇄적인 상승에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임금 근로자는 대인플레이션 시대에서도 가장 끝자락에서, 그것도 가장 적은 임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금만으로는 절대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자산 인플레이션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크게 나타나기에 부를 이루는 길은 결국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찾아오며 경제가 박살이 나니 정부는 대량의 돈을 풀었습니다. 풀린 거대한 통화는 바로 자산시장으로 들어와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부동산 값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번 이들의 부의 효과로 소비가 늘어나 두 번째로 이어진 실물 인플레이션은 미국이건 한국이건 할 것 없이 수십 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현금 보유자들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임금 인상을 바라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은 심화되며 총파업 같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걸 올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였습니다. 21세기 자본의 토마 피케티는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자산의 수익률이 언제나 노동의 수익률을 앞섰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산소득이 늘 노동소득보다 앞섰다는 걸 학교에선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산을 선제적으로 매수할 생각, 용기를 내지 못했고 주변에서 집값이 주식이 올랐다고 이야기할 때서야 비로소 뒤늦은 후회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집값도 주식도 사상 최고치일 거고요. 결국 자산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올라타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선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남들이 위기라고 부를 때이며 남들이 두려워 공포로 시장을 떠날 때 바로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두려워 도망갈 땐 시장이 침체기에 있거나 위기의 국면이기 때문에 이 공포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한, 그리고 결단 후에도 인내하는 시간의 고통을 겪지 않는 한 편한 부자의 길을 찾는다면 그런 이들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일시적 조정이 있을지언정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흐르며 어떤 시기에 자산을 매수했더라도 시간의 장구한 흐름과 함께 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온 사실입니다. 자산이 이렇게 평생 우상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반대인 화폐의 가치는 평생 우하향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달러의 가치는 최근 100년 역사만 봐도 계속 하락해온 것이며 달러뿐만 아니라 이는 모든 국가의 법정화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유누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평생 진행될 인플레이션의 세 국면 중 어떤 곳에 위치하시겠습니까? This is for kings. This is for the rich. When you watch those videos, where was your mind?